16세기 초 오스만 제국의 심장부인 톱카프 궁전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을 아우르는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웅장한 궁전의 가장 은밀한 공간, 외부 세계와 철저히 차단된 하렘에는 수백 명의 여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각기 다른 땅에서 끌려온 노예 출신이거나 동맹국의 선물로 바쳐진 귀족의 딸들이었죠. 이곳에서 여인들의 유일한 꿈은 술탄의 눈에 들어 총애를 받는 것, 그리고 아들을 낳아 권력의 사다리를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1520년 술탄 술레이만 1세가 즉위했습니다. 당시 26살의 젊은 군주는 아버지 셀림 1세로부터 물려받은 강대한 제국을 이끌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술레이만은 준수한 외모와 지적인 면모를 겸비한 인물이었으며 무엇보다 정의로운 통치를 추구하는 이상주의적 성향을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오스만 연대기 작가들은 그를 카누니, 즉 입법자라 불렀는데 이는 그가 제국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공정한 재판을 중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렘의 최고 권력자는 술탄의 어머니인 하프사 발리데 술탄이었습니다. 그녀는 크림 칸국 출신으로 셀림 1세의 총애를 받아 술탄의 자리에 오를 아들을 낳은 여인이었죠. 발리데 술탄이라는 칭호는 술탄의 어머니를 뜻하는 것으로 오스만 궁정에서 여성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위였습니다. 하프사 발리데 술탄은 철저한 위계 질서와 전통을 중시했으며 하렘의 모든 여인들을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역사학자 레슬리 피어스의 연구서 제국의 하렘에 따르면 발리데 술탄은 단순히 명예직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 1520년대 초반 어느 날 크림 반도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 한 소녀가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역사 기록은 그녀의 본명을 알렉산드라 리소프스카라고 전하는데 일부 학자들은 아나스타샤였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그녀는 루테니아 지역, 즉 현재의 우크라이나 서부 출신으로 추정되는 정교회 신자 가정의 딸이었습니다. 당시 크림 타타르족의 약탈자들은 흑해, 연안과 동유럽 지역을 습격하여 젊은 남녀들을 납치해 노예로 팔아넘기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소녀는 고향에서 끌려와 크림 반도의 노예 시장을 거쳐 결국 이스탄불의 톱카프 궁전으로 보내집니다. 오스만 궁정의 기록 보관소인 톱카프 궁전 아카이브의 문서들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새로 입궁한 소녀들은 먼저 하렘의 하급 시녀로 배치되어 오스만 문화와 언어, 이슬람 교리를 배우는 교육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녀 역시 이름을 바꾸게 되었는데 궁정에서는 그녀를 휴렘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페르시아어로 즐거운, 웃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였죠. 유럽의 외교관들과 연대기 작가들은 그녀를 록셀라나 또는 로크셀라나라고 기록했는데 이는 루테니아 출신의 여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궁전 기록에 따르면 휴렘은 평범한 미모를 지녔다고 묘사됩니다. 당시 오스만 궁정에서 선호되던 전형적인 미인상, 즉 검은 머리와 갈색 눈을 가진 동양적 외모와는 달리 그녀는 붉은 기운이 도는 금발 머리와 밝은 피부를 지녔다고 합니다. 16세기 베네치아 대사 베르나르도 나바제로의 보고서는 그녀를 작은 키에 우아하지만 뛰어난 미인은 아니며 다만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을 지녔다고 기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명랑함과 재치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1520년대 중반 휴렘은 마침내 술탄의 침전에 불려가게 됩니다. 하렘의 관습에 따르면 술탄이 여인을 부를 때는 칼파라는 의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선택된 여인은 목욕 재개를 하고 최고급 의상과 향수로 치장한 뒤 환관들의 인도를 받아 술탄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역사는 그 이후 술레이만이 다른 어떤 여인보다 휴렘을 자주 불렀다고 전합니다. 오스만 궁정의 전통에서 술탄은 특정 여인에게만 총애를 쏟아붓는 것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권력의 균형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술레이만은 이 불문율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휴렘은 단순히 술탄의 욕구를 채워주는 침상시중이 아니라 그와 대화하고 웃음을 나누며 지적인 교감을 나누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외교관 안드레이 타라노프스키가 1526년에 작성한 보고서에는 술탄이 러시아 출신의 한 여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으며 그녀는 영리함과 재치로 술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521년 휴렘은 첫 아들 메흐메드를 낳습니다. 오스만 제국에서 황자를 낳는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출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사다리에서 한 단계 올라서는 것이었고 미래의 술탄을 낳을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궁정 기록 보관소의 출생 기록에는 메흐메드 황자의 탄생이 공식적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이는 휴렘이 이제 단순한 총애받는 여인이 아니라 황자의 어머니라는 지위를 얻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휴렘의 앞길에는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히데브란 술탄이었습니다. 그녀는 술레이만이 아직 황자였을 때부터 그의 곁에 있었던 여인으로 1515년에 첫째 아들 무스타파를 낳았습니다. 오스만의 관습상 한 여인은 술탄에게 한 명의 아들만을 낳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는 권력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술레이만은 이 규칙마저 깨고 휴렘에게 연이어 아이를 갖게 했습니다. 1522년에는 딸 미흐리마흐가 1523년에는 둘째 아들 압둘라가 태어났고 이어서 1524년 셀림, 1525년 바예지드, 1526년 지안기르까지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출산의 연속은 궁정에 전례 없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16세기 오스만 역사가인 무스타파 알리의 연대기 쿤후 아라흐바르에는 한 여인이 여러 황자를 낳는 것은 하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비판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마히데브라는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고 느꼈고 하프사 발리데 술탄 역시 이 젊은 노예 출신 여인이 전통적인 궁정 질서를 교란시킨다고 우려했습니다. 궁정의 복도와 정원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렘 내부의 권력 구도가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휴렘은 더 이상 술탄의 침실에만 머무르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술레이만과의 대화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했고 술탄은 놀랍게도 그녀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526년경 베네치아 공화국의 대사 피에트로 브라가딘의 보고서는 러시아 출신의 여인이 술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 일부 정책 결정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렘의 다른 여인들은 질투와 두려움의 눈으로 휴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기존의 모든 규칙을 깨트리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마히데브란의 측근들은 휴렘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궁정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살 시도에 대한 소문이 돌았고 밤마다 감시의 눈초리가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휴렘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위협에 대응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술탄의 사랑을 무기로 그리고 자신의 지략을 방패로 삼아 궁정의 정치 게임에 뛰어들었습니다. 역사학자 피어스의 연구에 따르면 휴렘은 술레이만에게 편지를 쓰는 법을 배웠고 그가 원정을 떠났을 때 정기적으로 서신을 교환했습니다. 이 편지들은 단순한 연애 편지가 아니라 궁정의 상황을 보고하고 조언을 구하는 정치적 문서였습니다. 1526년 여름 술레이만이 헝가리 원정을 떠났을 때 휴렘은 이스탄불에 남아 하렘을 관리했습니다. 오스만 궁정 서신 보관소에 남아있는 편지들을 보면 그녀는 술탄에게 자녀들의 안부와 함께 궁정의 동향을 세밀하게 보고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술탄이시여, 당신의 부재가 이 궁전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황자들은 건강하며 매일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 뒤에는 누가 누구와 만났고 어떤 소문이 돌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은밀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술레이만의 답장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는 휴렘을 나의 술탄, 내 마음의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오스만 군주가 하렘의 여인에게 사용한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1526년 9월에 작성된 술레이만의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충실한 동반자여, 그대의 편지는 전장의 피로를 씻어주는 샘물과 같소. 그대가 없는 궁전은 나에게 의미가 없소. 이러한 비정상적인 그러나 깊고 진실된 애정은 궁정의 모든 권력 구도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출신의 한 여인이 세계 최강의 제국을 다스리는 술탄의 마음뿐만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하프사 발리데 술탄은 이 위험한 조짐을 감지했고 마히데브라는 자신의 지위가 무너지고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하렘의 복도에는 긴장과 음모의 기운이 가득했고 누구도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휴렘 술탄, 즉 로크셀라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노예에서 술탄의 연인으로 그리고 곧 오스만 역사상 전례 없는 권력의 정점으로 향하는 그녀의 여정은 제국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서막이었습니다. 1527년 초봄 톱카프 궁전의 하렘은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내부에서는 두 여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마히데브란 술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술레이만이 아직 황자였던 시절부터 그의 곁을 지켜온 여인으로 1515년에 장남 무스타파를 낳으며 확고한 지위를 구축했던 인물이었죠. 오스만 제국의 관습상 장자, 특히 첫 번째 아들을 낳은 어머니는 특별한 존경을 받았으며 마히데브라는 자신이 미래 술탄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히데브란의 아들 무스타파 황자는 1527년 당시 12살이었습니다. 베네치아 대사 페테르 브라가딘의 1527년 보고서에 따르면 무스타파는 총명하고 용감하며 아버지를 닮아 정의로운 성품을 지닌 황자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니사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행정 경험을 쌓고 있었는데 이는 오스만 제국에서 황자들이 미래의 통치를 준비하는 전통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궁정의 많은 신하들과 군 장성들은 무스타파를 차기 술탄의 유력한 후보로 여겼고 이는 마히데브란에게 절대적인 권력 기반이 되어주었습니다. 반면 휴렘은 여전히 노예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비록 술탄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여러 황자를 낳았지만 공식적인 지위는 여전히 하렘의 첩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휴렘의 야망은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들, 특히 장남 메흐메드가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고 이를 위해서는 마히데브란과 무스타파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1528년 어느 날 하렘 내부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궁전 연대기 작가 페초비의 기록에 따르면 마히데브란이 휴렘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렘의 공용 공간에서 마히데브란은 휴렘을 향해 천한 노예 출신이 감히 정실 부인의 자리를 넘보느냐며 격렬하게 비난했고 심지어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마히데브란이 휴렘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고 휴렘의 얼굴에 상처가 났다는 내용도 전해집니다. 이 사건은 휴렘에게 치욕이자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상처 입은 얼굴을 그대로 둔 채 술레이만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스만 궁정 기록 보관소의 1528년 문서에는 이 사건 이후 술레이만이 크게 분노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술탄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모욕당한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마히데브란을 궁전의 구하렘, 즉 에스키사라이로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상 권력의 중심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휴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술레이만에게 전례 없는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바로 공식적인 결혼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역사에서 술탄이 노예 출신의 여인과 정식으로 결혼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150년 전 바예지드 1세 때였고 그 이후로는 술탄들이 하렘의 여인들과 법적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이는 술탄이 특정 가문이나 혈통에 얽매이지 않고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었습니다. 1530년경 휴렘의 이 파격적인 요구는 궁정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프사 발리데 술탄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노예와의 결혼은 오스만 왕가의 위엄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궁정의 고위 관료들과 울레마, 즉 이슬람 율법학자들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대제상 이브라힘 파샤는 이 결혼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이브라힘 파샤는 그리스 출신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노예로 끌려온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뛰어난 능력으로 술레이만의 신임을 얻어 1523년 불과 30살의 나이에 대제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베네치아 외교관 루이지 바실리코의 1530년 보고서는 이브라힘을 냉철한 정치가이자 뛰어난 군사 전략가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술레이만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조언자였으며 헝가리 원정과 페르시아 원정에서 탁월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브라힘 파샤는 여성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는 휴렘이 술탄과 결혼하게 되면 단순한 하렘의 여인을 넘어 정식 황후로서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1530년 여름 이브라힘은 술레이만에게 직접 간언했습니다. 폐하 노예 출신의 여인과의 결혼은 제국의 전통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녀가 권력을 얻게 되면 궁정의 균형이 깨질 것이며 이는 제국의 안정을 위협할 것입니다. 페초비의 연대기는 이 장면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술레이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렘에 대한 사랑이 단순한 욕망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술탄의 개인 서신 모음집에 남아있는 1531년 편지에서 그는 휴렘을 나의 영혼의 반쪽 신이 내게 보낸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술레이만은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이며 그 누구도 자신의 개인적 결정을 막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1533년 또는 1534년경 정확한 날짜는 기록마다 다르지만 휴렘과 술레이만의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그 소식은 곧 제국 전역과 유럽 각국에 퍼졌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외교관 오기에르 기슬랭 드 부스베크는 자신의 회고록 터키 서안에서 술탄이 러시아 출신의 노예와 결혼했다는 소식은 기독교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결혼과 함께 휴렘은 하세키 술탄이라는 새로운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세키는 특별한 총애받는이라는 의미로 술탄의 법적 배우자를 뜻하는 칭호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스만 제국의 황후였고 술탄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톱카프 궁전 재무 기록을 보면 결혼 이후 휴렘에게 배정된 연간 수당이 극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34년 기록에서 그녀는 연간 2,000 아스페르를 받았는데 이는 고위 재상들의 수당에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휴렘은 이제 하렘의 일상적인 공간을 벗어나 술탄의 거처와 가까운 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녀는 술레이만과 매일 만났고 식사를 함께 했으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프랑스 대사 안토니오 리날디의 1535년 보고서는 러시아 출신의 술탄 부인이 이제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많은 신하들이 그녀를 통해 술탄에게 접근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은 더 큰 적대감을 불러왔습니다. 이브라힘 파샤는 휴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며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은밀하게 그녀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술레이만에게 군사작전과 외교 문제를 보고할 때 의도적으로 휴렘이 없는 자리를 택했고 휴렘이 추천하는 인물들의 임명을 은근히 방해했습니다.
궁정 내부에서는 남성 권력의 대표자 이브라힘과 여성 권력의 상징 휴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1535년 휴렘은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대담한 행동에 나섭니다. 그녀는 이스탄불에 자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톱카프 궁전 건축 기록 보관소의 문서에 따르면 휴렘은 자신의 이름으로 모스크, 학교, 병원, 공중 목욕탕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정치적 전략이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대중적 지지 기반을 구축하려는 계산된 움직임이었죠. 1539년에 완공된 하세키 술탄 복합 건물은 이스탄불의 아반스라이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오스만 건축가 신안의 초기 작품 중 하나로 알려진 이 건축물에는 모스크, 마드라사, 즉 이슬람 학교, 이마렛, 즉 무료 급식소 그리고 병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건축 비용은 술레이만이 제공했지만 모든 건물은 휴렘의 이름으로 헌정되었습니다. 이는 여성이 자신의 이름으로 대규모 공공 건축물을 세운 전례 없는 사례였습니다. 백성들은 이 관대한 행동에 감동했습니다. 거리의 시인들은 휴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었고 서민들은 그녀를 자비로운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궁정의 보수적인 신하들은 이를 여인이 남성의 영역을 침범하는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울레마 중 일부는 여성이 공적 영역에서 이처럼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538년 휴렘의 장남 메흐메드 황자가 마니사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17살이었던 메흐메드는 총명하고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휴렘은 자신의 아들이 무스타파와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기를 간절히 원했고 술레이만에게 메흐메드의 능력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무스타파는 여전히 궁정과 군대 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를 차기 술탄으로 여겼습니다. 1539년 가을 술레이만이 몰다비아 원정을 준비하면서 휴렘은 그와 함께 에디르네까지 동행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술탄이 원정을 떠날 때 하렘의 여인들은 궁전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휴렘은 법적 부인으로서 남편과 함께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술레이만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베네치아 대사의 보고서는 술탄 부인이 군대와 함께 이동하는 모습은 오스만의 전통을 깨는 충격적인 광경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브라힘 파샤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휴렘이 술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제국의 전통을 파괴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에게 저 여인은 제국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브라힘은 휴렘의 진짜 무서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휴렘은 단순히 권력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을 위협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첫 번째 표적은 바로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성 이브라힘 파샤가 될 것이었습니다. 황금 세장 속에서 시작된 휴렘의 야망은 이제 칼날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오스만 궁정은 곧 피로 물들게 될 권력 투쟁의 한가운데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1541년 3월 톱카프 궁전에 깊은 슬픔이 드리웠습니다. 하프사 발리데 술탄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녀는 칠순을 넘긴 나이로 오랜 병환 끝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오스만 궁정의 장례 기록에 따르면 하프사 발리데 술탄의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고 술레이만은 어머니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이스탄불의 야부즈 셀림 모스크 근처에 마련된 영묘에 안장되었고 제국 전역에서 3일간 애도 기간이 선포되었습니다. 하프사 발리데 술탄은 오스만 하렘의 절대적 지배자였습니다. 그녀는 1520년 아들이 술탄에 오른 이후 21년간 하렘의 모든 일을 관장했습니다. 누가 술탄의 침전에 들어갈지, 누가 어떤 대우를 받을지,
하렘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지 모든 것이 그녀의 손을 거쳤습니다. 역사학자 레슬리 피어스의 연구에 따르면 발리데 술탄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 권한과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자리였습니다. 하프사는 외국 사절들을 접견하기도 했고 자선 사업을 통해 대중적 지지를 구축했으며 때로는 국가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가 비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전통에 따르면 발리데 술탄의 자리는 술탄의 생모만이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술레이만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으니 이론상으로는 그 누구도 발리데 술탄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렘의 최고 지위는 공석으로 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진공 상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빈자리를 채워야 했고 휴렘 술탄은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프사의 장례식이 끝난 지 불과 며칠 후 휴렘은 하렘의 행정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발리데 술탄의 칭호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톱카프 궁전의 재무 기록을 보면 1541년 여름부터 하렘 관련 지출이 휴렘의 승인을 거쳐 집행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환관 책임자들을 소집하여 하렘의 규칙을 재정비했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들을 주요 직책에 배치했습니다. 베네치아 대사 알비세 바도아로의 1542년 보고서는 이 변화를 명확히 포착하고 있습니다. 술탄의 어머니가 서거한 후 러시아 출신의 술탄 부인이 하렘의 모든 권한을 장악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술탄의 배우자가 아니라 궁정에서 여성들을 대표하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많은 청혼자들이 그녀를 통해 술탄에게 접근하려 하며 그녀의 한마디가 고위 관료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휴렘은 이 새로운 권력을 신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행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술레이만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하루 일과를 논의했고 저녁에는 궁정의 일들을 보고받았습니다. 술탄이 정무를 보는 디완, 즉 국무회의실과 가까운 곳에 그녀의 거처가 마련되었고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술레이만은 휴렘과 상의했습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스만의 전통에서 여성 심지어 발리데 술탄조차도 직접적인 국정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휴렘의 권력 장악은 궁정 내 남성 권력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대제상 이브라힘 파샤가 있었습니다. 1542년 당시 이브라힘은 19년간 대제상직을 수행하며 술레이만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1529년 빈 포위전을 지휘했고 1534년과 1535년 페르시아 원정에서 탁월한 군사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술레이만은 그를 형제라고 부르며 극진히 대우했고 자신의 여동생 하디제 술탄과 결혼시켜 왕가의 일원으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이브라임 파샤는 냉철한 이성과 정치적 계산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휴렘의 권력이 커지는 것을 제국의 전통과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페초비의 연대기에 따르면 이브라임은 1542년 초 술레이만에게 이렇게 간언했다고 합니다. 폐하 여인이 국정에 관여하는 것은 제국의 기강을 해칩니다. 하렘은 하렘의 일에만 집중해야 하며 국가의 운영은 남성 관료들의 몫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술레이만은 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휴렘과 이브라힘의 대립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1542년 여름 프랑스와의 동맹 협상을 둘러싸고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이브라힘은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와의 동맹을 강화하여 합스부르크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휴렘은 프랑스에게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은 제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반대했습니다. 프랑스 대사 가브리엘 드 류에치의 서신에는 술탄 부인이 동맹 조건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으며 결국 일부 조항이 수정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브라힘은 이 사건을 휴렘의 무지와 참견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측근들에게 저 여인은 외교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국사에 끼어든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휴렘은 결코 무지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20년간 궁정의 정치를 관찰하고 배워왔으며 술레이만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제국의 운영 방식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브라힘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브라힘 파샤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자만심이었습니다. 오랜 성공과 술탄의 총애는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없으면 제국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때때로 술탄과 대등한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1533년 페르시아 원정 당시 이브라힘은 스스로를 세라스케르, 즉 최고 군사령관이라고 칭했으며 일부 공식 문서에서 술탄에 버금가는 칭호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534년 바그다드를 점령한 후 이브라힘은 자신의 이름으로 화려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오스만 연대기 작가 제랄자데 무스타파의 기록에 따르면 이 축제의 규모는 거의 술탄의 행사에 버금갔다고 합니다. 또한 이브라힘은 이스탄불의 히포드롬 광장 옆에 자신의 궁전을 지었는데 이 궁전은 술탄의 궁전 다음으로 웅장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이미 궁정 내에서 은밀한 불만을 사고 있었고 휴렘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542년 가을 휴렘은 조심스럽게 술레이만의 의심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이브라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회적이고 교묘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당신의 충실한 신하 이브라힘 파샤가 백성들 사이에서 마치 제2의 술탄처럼 여겨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는 충성스러운 신하이지만 혹시 다른 이들이 오해할까 걱정됩니다. 이런 식의 말들이 술레이만의 귀에 반복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술레이만은 처음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브라힘을 형제처럼 믿었고 그의 충성심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휴렘은 인내심을 가지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녀는 이브라힘이 외국 사절들과 만나는 일정을 술레이만에게 알렸고 이브라힘이 받는 선물들의 목록을 언급했으며 이브라힘의 궁전이 얼마나 화려한지를 상기시켰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지만 특정한 방식으로 제시되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정보들이었습니다. 1543년 초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베네치아 공화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브라힘이 술탄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일부 조건을 약속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는 월권 행위였습니다. 아무리 대제상이라 해도 술탄의 명시적 승인 없이 국가 간 조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베네치아 대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브라힘은 자신의 판단이 술탄의 의중과 일치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휴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술레이만에게 대제상이 폐하의 권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시에 궁정 내 이브라힘의 정적들, 특히 그의 권력을 시기하던 다른 고위 관료들이 유사한 보고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2제상 아야스 파샤와 해군 사령관 바르바로스 하이레딘 파샤도 이브라힘의 독단적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술레이만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브라힘을 여전히 신뢰했지만 동시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스만 역사에는 권력을 남용한 제상이 술탄을 배신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술레이만의 증조부인 메흐메드 2세 시대에도 지나치게 강력해진 대제상을 처형한 일이 있었습니다. 권력의 균형은 제국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었고 어떤 신하도 술탄을 능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1543년 여름 술레이만은 이브라힘을 톱카프 궁전으로 불렀습니다. 페초비의 연대기는 이날의 만남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탄은 이브라힘에게 최근의 업무 처리에 대해 질문했고, 이브라힘은 자신의 모든 결정이 제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화는 평온하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제공되었고 술레이만은 이브라힘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이브라힘은 오랜 친구이자 군주 앞에서 편안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사 후 이브라힘이 궁전 내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 잠들었을 때 술탄의 명을 받은 아벌 환관들이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신속하게 이브라힘을 살해했습니다. 오스만 궁정에서 고위 인사를 처형할 때 사용되는 전통적인 방식, 즉 명주끈으로 목을 조르는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19년간 제국의 2인자로 군림했던 대제상 이브라힘 파샤는 그렇게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1543년 3월 15일 아침 궁정은 이브라힘의 죽음 소식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공식 발표는 그가 술탄의 명에 의해 처형되었다고만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죄목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권력의 남용, 술탄에 대한 불경, 그리고 무엇보다 술탄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 그것이 그의 죄였습니다. 베네치아 대사 베르나르도 나바제로의 보고서는 궁정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브라힘 파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모든 이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술탄의 가장 가까운 친구조차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배후에 러시아 출신의 술탄 부인이 있다고 속삭이지만 감히 공개적으로 말하는 이는 없습니다. 휴렘은 승리했습니다. 제국 내 남성 권력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었던 이브라힘 파샤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무스타파 황자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히 데브란이었습니다. 휴렘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었고 오스만 궁정은 더욱 비극적인 피해 숙청을 목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인 천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대가는 피로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이브라힘 파샤의 처형 이후 휴렘 술탄의 권력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왕위 계승 법칙은 냉혹했기 때문입니다. 형제 살해법으로 알려진 이 법은 메흐메드 2세가 제정한 것으로 새로운 술탄이 즉위하면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형제들을 처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국의 안정을 위해 내전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잔혹한 법이었습니다. 휴렘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메흐메드, 차남 압둘라는 어린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셀림, 바에지드, 지안기르는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술레이만의 장자는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마히 데브란의 아들 무스타파 황자가 엄연히 존재했고 그는 1543년 당시 28살의 젊고 유능한 청년이었습니다. 무스타파 황자는 아마시아 지역의 총독으로 재직하며 탁월한 행정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베네치아 대사 로렌초 베르나르도의 1544년 보고서는 무스타파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인 술탄을 완벽하게 닮았습니다. 키가 크고 위엄이 있으며 지혜롭고 용감합니다. 군사들은 그를 사랑하고 백성들은 그를 존경합니다. 만약 그가 술탄이 된다면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군주가 될 것이라는 말들이 공공연히 나돕니다. 바로 이것이 휴렘에게는 공포였습니다. 만약 무스타파가 술탄이 된다면 형제 살해법에 따라 그녀의 아들들은 모두 처형될 것이었습니다. 휴렘 자신도 권력을 잃고 하렘의 구석으로 쫓겨나거나 최악의 경우 목숨마저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스만 역사에서 권력 투쟁에 패한 황자의 어머니들이 어떤 운명을 맞았는지 휴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543년 휴렘의 장남 메흐메드가 22살의 나이로 갑자기 병사합니다.
톱카프 궁전 의료 기록에는 메흐메드가 첫 연두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일부 연대기 작가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메흐메드는 건강했고 총명했으며 문학과 예술의 조예가 깊은 황자였습니다. 그는 휴렘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고 그녀가 술탄의 자리에 앉히기를 희망했던 후계자였습니다. 메흐메드의 죽음은 휴렘에게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오스만 궁정 서신 보관소에 남아있는 편지들을 보면 휴렘이 얼마나 깊은 슬픔에 빠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술레이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의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빛나던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술레이만 역시 아들의 죽음에 깊이 애도했고 메흐메드를 위해 이스탄불의 셰자데 모스크를 건립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위대한 건축가 시난이 설계한 이 모스크는 1548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메흐메드의 죽음 이후 왕위 계승 구도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휴렘의 아들들 중에서는 셀림이 장남이 되었지만 그는 무스타파에 비해 여러 면에서 뒤떨어졌습니다. 셀림은 1544년 당시 28살이었으나 술을 좋아하고 나태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셀림 메스트, 즉 주정뱅이 셀림이라고 기록하게 됩니다. 반면 둘째 아들 바예지드는 용감하고 카리스마가 있었지만 성급하고 충동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휴렘은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신의 아들들이 무스타파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군대는 무스타파를 선호했고 궁정의 원로들도 그를 지지했으며 백성들도 그를 미래의 술탄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휴렘에게는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술레이만의 귀와 마음에 대한 절대적인 접근권이었습니다. 1550년경부터 휴렘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술레이만에게 무스타파에 대한 의심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무스타파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회적인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군대가 무스타파 황자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합니다. 물론 좋은 일이지만 혹시 일부 불순한 자들이 이를 이용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라는 식의 말들이었습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은 페르시아의 사파비 왕조와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파비의 샤 타흐마스프 1세는 오스만 제국의 동부 국경을 위협하고 있었고 술레이만은 새로운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수상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스타파가 사파비와 은밀히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 일부 군 장성들이 무스타파를 술탄으로 옹립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들의 진위는 불확실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완전히 근거 없는 모함이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학자들은 실제로 일부 군 장성들이 무스타파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소문들이 술레이만의 귀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들을 전달하는 통로에는 휴렘과 그녀의 사위인 리스템 파샤가 있었습니다. 리스템 파샤는 1544년 이브라힘 파샤의 후임으로 대제상에 임명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크로아티아 출신으로 재능과 야망으로 출세가도를 달렸던 관료였습니다. 1539년 그는 휴렘의 딸 미흐리마흐 술탄과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은 정략적인 것이었지만 리스템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그는 술탄의 사위이자 동시에 휴렘의 가장 충실한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리스템 파샤는 정보망을 통해 무스타파에 대한 불리한 정보들을 수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조작했을지도 모릅니다. 1552년 여름 술레이만이 페르시아 원정을 준비할 때 결정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군대 내 일부 예니체리 부대가 무스타파를 차기 술탄으로 선호한다는 것, 그리고 무스타파가 이들의 지지를 받아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었는지는 지금까지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입니다.
영국의 오스만 역사학자 콜린 인베르는 자신의 저서 오스만 제국에서 무스타파가 실제로 반역을 계획한 증거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터키의 역사학자 할릴 이날직은 당시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무스타파를 지지하는 세력이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술레이만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역사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술탁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술레이만의 할아버지인 바예지드 2세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는 아들 셀림, 즉 훗날 얌즈 셀림으로 불리게 되는 술레이만의 아버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술레이만은 이 가족사를 잘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했습니다. 1553년 9월 술레이만은 페르시아 원정길에 올랐고 무스타파에게 군대를 이끌고 합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스타파는 아버지의 명령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코냐 근처의 에레을리 평원에 있는 술탄의 천막 진영으로 향했습니다. 무스타파는 아버지를 만나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1553년 10월 6일 운명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무스타파는 화려한 의상을 입고 술탄의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스만 궁정 연대기 페초비의 기록에 따르면 무스타파는 천막 입구에서 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천막 안에 숨어있던 농아 환관들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은 술탄의 명령을 받은 처형자들이었습니다. 무스타파는 저항했습니다. 그는 젊고 강했으며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연대기는 환관 7명이 그를 제압하는 데 필요했다고 기록합니다. 천막 밖에서는 무스타파의 부하들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달려왔지만 예니체리들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천막 안에서 술레이만은 커튼 뒤에 서서 아들의 처형을 지켜보았다고 전해집니다. 명주꾼이 무스타파의 목을 조였고 38살의 황자는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무스타파의 시신은 천막 밖으로 운반되어 공개되었습니다. 군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니체리들은 슬픔과 분노로 울부짖었고 일부는 반란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술레이만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군대 앞에 나서서 무스타파가 반역을 음모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처형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란의 기운은 억눌렸지만 군대와 백성들 사이에서는 깊은 불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베네치아 대사 마르코 안토니오 바르바로의 1553년 보고서는 이 사건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무스타파 황자의 처형은 제국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이 러시아 출신 술탄 부인과 그녀의 사위 리스템 파샤의 음모라고 믿고 있습니다. 군대는 무스타파를 사랑했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술탄의 명성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무스타파의 죽음 직후 그의 어린 아들, 즉 술레이만의 손자도 처형되었습니다. 왕위 계승의 씨를 완전히 말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히 데브란 술탄은 아들과 손자를 잃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얼마 후 부르사의 한 저택으로 추방되었고 1581년 쓸쓸히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무스타파의 죽음 소식을 들은 휴렘의 막내 아들 지안기르 황자는 형을 깊이 사랑했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안기르는 선천적으로 척추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온화하고 학문을 사랑하는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무스타파를 존경했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어머니의 아들이었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지안기르는 형의 죽음을 견디지 못하고 1553년 11월 2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 기록은 병사라고 되어 있지만 많은 이들은 그가 슬픔으로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1558년 휴렘 술탄은 또 다른 비극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두 아들 셀림과 바예지드가 권력을 놓고 대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예지드는 아버지 술레이만이 형 셀림을 후계자로 선호한다고 믿었고 이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1559년 두 형제 사이에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코냐 평원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바예지드는 패배했고 그는 4명의 아들과 함께 페르시아로 도피했습니다. 술레이만은 사파비의 샤 타흐마스프에게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바예지드와 그의 아들들을 인도받았습니다. 1561년 바예지드와 그의 4아들 그리고 추종자들은 페르시아 영토 내에서 오스만 처형자들의 손에 살해되었습니다. 휴렘의 5 아들 중 이제 셀림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휴렘은 이 마지막 비극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1558년 4월 15일 오랜 병환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은 약 50대 중반으로 추정됩니다. 톱카프 궁전 의료 기록에는 그녀가 열병으로 고통받다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레이만은 그녀의 죽음에 깊은 슬픔에 빠졌고 그녀를 술레이마니의 모스크 경내에 화려한 영묘를 지어 안장했습니다. 노예 출신의 여인으로서는 전례 없는 영예였습니다. 휴렘 술탄, 즉 로크셀라나의 삶은 권력과 야망, 사랑과 잔혹함이 뒤섞인 파란만장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들을 지키기 위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1566년 술레이만이 사망했을 때 왕위에 오른 것은 그녀의 아들 셀림 2세였습니다. 휴렘은 오스만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여인들의 술탄 시대를 열었고 이후 100년 이상 오스만 제국의 하렘 여인들은 국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권력은 피로 얻어졌고 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것이 오스만 궁정의 냉혹한 진실이었습니다. 1558년 4월 15일 휴렘 술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오스만 제국은 그녀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질서 속에 있었습니다. 노예 출신의 한 여인이 술탄의 법적 배우자가 되고 국정에 영향을 미치며 제국의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열어놓은 여인들의 술탄 시대는 이제 막 꽃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술레이만은 휴렘의 죽음에 깊이 상심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거의 40년에 가까웠고 술레이만은 그 누구도 휴렘을 대신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톱카프 궁전 서신 보관소에 남아있는 술레이만의 시를 보면 그가 얼마나 깊은 슬픔에 빠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봄은 갔고 장미는 시들었네. 나의 영혼의 짝이 떠났으니 이제 내게 무슨 기쁨이 남았는가라는 구절이 그의 개인 시집에 남아 있습니다. 휴렘을 위해 지어진 영묘는 술레이마니의 모스크 경내에 있습니다. 위대한 건축가 시난이 설계한 이 영묘는 팔각형 구조로 화려한 이즈닉 타일과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휴렘의 석관이 놓여 있고 그 옆에는 후에 죽은 그녀의 딸 미흐리마흐 술탄도 안장되었습니다. 이는 하렘의 여인으로서는 전례 없는 영예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술탄의 첩들은 이렇게 중요한 장소에 묻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휴렘의 유산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이스탄불 곳곳에 세운 자선시설들은 그녀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했습니다. 하세키 술탄 복합 건물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서 있으며 일부는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메카와 예루살렘에도 휴렘의 이름으로 건립된 자선시설들이 있었습니다. 1557년 그녀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설립했는데 이는 이슬람 세계 전역에서 그녀의 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휴렘의 정치적 유산은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하렘의 여인들이 단순히 술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가 만들어 놓은 선례는 이후 100년 이상 오스만 궁정의 권력 구조를 지배하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1550년대부터 1650년대까지 약 100년을 카드늘라르 술타나흐, 즉 여인들의 술탄 시대라고 부릅니다. 1566년 9월 6일 술레이만 1세가 헝가리 원정 중 시게트바르 포위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72살이었고 46년간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오스만 제국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영토는 세 대륙에 걸쳐 확장되었고 예술과 문화가 꽃피웠으며 법과 행정 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 서양에서는 그를 슐레이만 더 매그니피센트, 즉 장엄한 술레이만이라고 불렀지만 오스만인들은 그를 카누니, 즉 입법자라고 불렀습니다. 술레이만의 죽음 소식은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대제상 소콜루 메흐메드 파샤는 왕위 계승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술탄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여 마차에 싣고 원정군과 함께 이스탄불로 돌아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군대는 술탄이 아직 살아있다고 믿었고 매일 술탄의 천막에서 식사가 나오는 것처럼 연출되었습니다. 오스만 연대기 작가 셀라니키 무스타파의 기록에 따르면 이 비밀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고 왕위 계승은 평화롭게 이루어졌습니다. 휴렘의 아들 셀림 2세가 새로운 술탄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52살이었고 형제 살해법에 따라 처형해야 할 형제는 이미 없었습니다. 무스타파는 1553년에, 바예지드는 1561년에, 지안기르는 1553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셀림은 평화롭게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아버지와는 매우 다른 술탄이었습니다. 셀림 2세는 메스트, 즉 주정뱅이라는 별명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베네치아 대사 마르코 바르바로의 1568년 보고서는 셀림을 술을 좋아하고 여색을 밝히면 국정보다는 향락을 즐기는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셀림은 유능한 대제상들에게 국정을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고 이는 오히려 안정적인 통치로 이어졌습니다. 셀림의 치세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한 것은 대제상 소콜루 메흐메드 파샤였습니다. 그는 보스니아 출신의 데부시르메, 즉 기독교 소년 징집 제도를 통해 궁정에 들어온 인물로 탁월한 행정 능력과 정치적 감각을 지녔습니다. 소콜루는 술레이만 시대부터 고위직을 역임했고 셀림 2세 치세 동안 제국의 실질적 통치자 역할을 했습니다. 1571년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해군이 기독교 연합 함대에게 패배했을 때도 소콜루는 신속하게 함대를 재건하여 제국의 해상 권력을 회복했습니다. 셀림 2세의 통치 기간은 짧았습니다. 1574년 12월 15일 그는 톱카프 궁전의 하맘, 즉 목욕탕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며칠 후 사망했습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그가 술에 취해 미끄러졌다고 전하고 다른 기록에서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는 50살이었고 겨우 8년간 통치했습니다. 셀림의 죽음과 함께 휴렘의 손자 무라드 3세가 술탄에 올랐습니다. 무라드는 셀림의 장남으로 1574년 당시 30살이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형제 살해법에 따라 5명의 이복 형제들을 처형했습니다. 이는 오스만 전통에 따른 것이었지만 이 무자비한 관습은 점점 더 많은 비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치아 대사 자코모 소란초의 1576년 보고서는 5명의 어린 황자들이 동시에 처형되는 광경은 참혹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무라드 3세의 어머니는 누르바노 술탄이었습니다. 그녀는 베네치아 귀족 가문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명은 세실리아 베니에르 바포라고 전해집니다. 어린 시절 해적에게 납치되어 노예가 되었고 결국 오스만 궁정에 들어와 셀림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누르바누는 아들이 술탄이 되자 발리돼 술탄의 지위를 얻었고 휴렘이 만들어 놓은 선례를 따라 적극적으로 국정에 개입했습니다. 누르바누 술탄은 베네치아와의 외교 관계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베네치아 국가문서 보관소에는 누르바노와 베네치아 총독 사이에 주고받은 수많은 편지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베네치아 상인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양국 간 무역을 장려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녀가 은밀히 기독교 신앙을 유지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무라드 3세의 치세는 제국의 쇠퇴가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하렘에 탐닉했고 역사 기록에 따르면 100명이 넘는 자식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는 국정을 어머니 누르바노와 측근들에게 맡기고 궁전 안에서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 시기에 궁정의 부패가 심화되었고 관직 매매가 공공연히 이루어졌습니다. 1583년 누르바노 술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통치 기간 동안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발리데 술탄이었고 휴렘의 뒤를 이어 여성 권력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영묘는 아야소피아 근처에 있으며 위대한 건축가 시난의 마지막 작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라드 3세는 1595년까지 통치했고 그의 뒤를 이어 아들 메흐메드 3세가 즉위했습니다. 메흐메드는 즉위하자마자 무려 19명의 형제를 처형했고 10명의 임신한 후궁들을 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이는 오스만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형제 살해였고 제국 내외에서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국 대사 에드워드 바턴의 보고서는 이 끔찍한 학살은 술탄의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메흐메드 3세의 어머니는 사피의 술탄이었습니다. 그녀는 알바니아 귀족 가문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무라드 3세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사피에는 발리데 술탄이 되어 휴렘과 누르바노의 전통을 이어받았고 어쩌면 그들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대제상의 임명과 해임에도 관여했습니다. 사피의 술탄은 영국과의 외교 관계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와 서신을 교환했고 양국 간 무역 협정을 촉진했습니다.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피에에게 보낸 편지와 선물 목록이 남아 있습니다. 두 여성 통치자 사이의 이 특별한 관계는 16세기 말 국제 정치의 흥미로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메흐메드 3세는 1603년 사망했고 그의 아들 아흐메드 1세가 즉위했습니다. 아흐메드는 당시 겨우 14살이었고 형제 살해법을 처음으로 거부한 술탄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 무스타파를 처형하는 대신 궁전에 가두어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인도주의적인 결정이었지만 동시에 왕위 계승의 혼란을 불러올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아흐메드 1세의 총애를 받은 여인은 마흐페이케르 쾌셈 술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 출신으로 본명은 아나스타샤였다고 전해집니다. 쾌셈은 리더, 지도자라는 뜻의 터키어였고 이 이름은 그녀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가 될지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쾌셈 술탄은 휴렘 술탄의 진정한 후계자였습니다. 그녀는 1617년 아흐메드 1세가 27살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한 후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며 오스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 무라드 4세와 이브라힘 1세를 술탄의 자리에 올렸고 손자 메흐메드 4세의 섭정으로 수십 년간 제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했습니다. 쾌셈의 권력은 휴렘을 능가했습니다. 그녀는 디완 회의의 커튼 뒤에서 참석했고 대제상들을 임명하고 해임했으며 군대와 재정을 장악했습니다. 베네치아 대사 알비세 콘타리니의 1640년 보고서는 발리데 술탄이 제국의 실질적 통치자이며 모든 중요한 결정은 그녀의 손을 거친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쾌셈의 권력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651년 9월 2일 그녀는 며느리 투르한 하티제 술탄과의 권력 투쟁 끝에 궁전 내에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녀는 60이 넘은 나이였고 50년 이상 오스만 궁정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여인들의 술탄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 영향력은 오스만 제국 역사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휴렘 술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쾌셈 술탄으로 이어졌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유산은 오스만 제국의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노예 출신의 여인들이 제국을 움직이는 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렘이 단순한 술탄의 사적 공간이 아니라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휴렘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이었습니다. 톱카프 궁전의 하렘은 이제 박물관이 되었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화려한 타일과 섬세한 서예로 장식된 방들, 좁은 복도와 비밀스러운 통로들, 그리고 술탄의 침실이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을 걸으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때 이곳에서 권력을 위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고 사랑과 질투, 야망과 두려움이 소용돌이쳤으며 노예 출신의 한 여인이 제국의 운명을 바꾸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휴렘 술탄, 로크셀라나의 이야기는 그렇게 역사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